이승만이 고종을 폐위시키는 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투옥됐을 때 부인 박 씨는 남편의 석방을 위해 상소문을 들고 이틀 동안이나 고종이 있던 덕수궁의 인화문 앞에서 통곡할 정도로 당찬 여인이었다. 그러나 빈번한 출타와 피신, 투옥 등 개혁운동의 선봉자로서 동분서주하던 이승만으로서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평범한 가정생활은 불가능했다. 결국 외아들 봉수가 1906년 미국에서 죽고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자 그들의 결혼관계는 끝이 나고 만다. 벼슬길에 막혀있던 그 무렵 갑오경작으로 인해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다. 동학혁명, 청일전쟁 등 급변하는 주변 정세는 그로 하여금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개혁이라는 세참 물결을 타고 신근무의 권위로 19살 되던 1894년 11월 배제학당에 입학한다. 이승만은 배제학당 입학 후 인생의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노블 선교사, 아펜젤러 교장 등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세계 역사, 지리, 토론, 문학, 음악 등 서양 문화를 배우면서 세계를 향한 눈을 뜨게 되었다. 그의 애창곡인 매기의 추억은 그때 배운 노래였다. 그리고 자유, 평등, 민권 등 근대적인 사고를 접하면서 민주주의를 신봉하게 되었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입학 후 반년 만에 배제학당 초급 영어반의 조교사로 발탁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또한 이승만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는 화이팅 양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용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는 생활인이기도 했다. 급진적 정치개혁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민중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에게 하나의 시련이 닥친다. 이승만이 대한제국에 의해 체포된 것은 1899년 1월 9일 그의 나이 24살 되던 해였다. 일본에 망명해 있는 박영효 그룹들이 계획하고 있던 쿠데타, 고종을 폐위시키고 또 이제 그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개혁정부, 말하자면 입헌 왕조 좀 공화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입헌 군주제 하에서 그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쿠데타 전부 전복음 사건이죠. 거기에 아주 그 행동대로 비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실이 돼가지고 체포가 된 것이죠. (3월 18일) 첫 공판 기사에서는 이승만이 인류를 면키 어려울 거라고 전한다. 그만큼 사형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재판장이 수구파 인사였던 홍종우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홍종우는 나중에 개혁파였던 김옥균을 암살할 만큼 수구파였다. 그러나 3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보면 이승만의 형량은 한 등급 감해지고 같은 해 7월 11일 곤장 100대 및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부친 이경철은 간소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곤장 100대를 아프지 않게 쳐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잊지 않았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할 만큼 당시의 고통은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절박한 것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틀에 묶인 이승만은 성경을 읽기 위해 한 죄수는 파수를 보고 다른 사람은 성경의 책장을 넘겨주어야 했다. 옥중 고통에 대해 차라리 죽음으로써 해방을 맞고 싶을 정도였다고 훗날 수레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형벌이라는 게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일본 순사들에 의한 고문하고는 오히려 더 차원이 다른 그 형틀에 묶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따지면 뭐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태형과 줄이 틀고 하는 그런 봉건적인 그런 게 다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도 죽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실제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이 팔이 마비돼가지고
그 피가 잘 안 통하고 이래서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이 박사의 습관 중에 이 주먹을 이렇게 쥐고 후후 부는 이제 이런 습관이 그게 이제 손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이승만은 40여 명의 정치범과 감옥 관리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죄수들을 가르치는 등 한말 개혁자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또한 이승만은 훗날 함께 독립운동을 할 많은 인맥을 옥중에서 형성하는데 이상제, 박용만 등을 만난 곳도 바로 이곳이다. 옥중에서 자기 자신의 공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벙커 목사가 넣어준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독서실을 만들고 그 독서시뿐만 아니고 또 이제 옥중 학교를 또 만든단 말입니다. 그 수감돼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각야 거기부터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한문을 가르치고 또 서양 찬송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한 그런 노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 있던 정치범들도 우리도 좀 배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제 등도 나중에 우리나라 교회 지도가 되는 지도자들이 되는 분들이 그 이승만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원이 돼서 나와서는 그렇게 이제 YMCA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승만은 수감자들을 교육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902년 9월 콜레라가 발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당시 약은 구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환자들의 수족과 몸을 만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다. 병이 전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희생과 함께하는 모습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만민공정회를 계기로 해서 감옥에 들어간 후에 그 시절에 관한 것을 제가 자세히 연구해 봤는데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성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 속에서 환자들을 봐줬고 또 그분들에게 환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것만 보아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옥중에서 그가 남긴 100여 편에 달하는 많은 옥중 한시는 훗날 체역십이라는 제목의 한시집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특히 이승만이 옥중에서 벌인 가장 야심찬 계획은 영한사전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쉽게도 액파항목에서 중단되었지만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영한사전으로 평가된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충격을 받은 이승만은 사전 작업을 중단하고 곧바로 독립정신을 저술하기 시작한다. 자유와 평등, 세계 지리와 정치 체제 등 풍부한 지식으로 채워진 독립정신은 당시 젊은이들의 필독사가 되었으며 오늘날 그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까지도 주저없이 명저로 꼽는 책이다. 4개월 만에 탈구한 이 책의 대부분은 그가 옥중에서 꾸준히 제국신문에 투고한 논설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과 사파를 포함 259페이지에 달하는 대저서였으며 독립운동의 기초를 이루는 명저였다. 그는 옥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의 두터운 믿음은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그로 하여금 친미, 친서방적인 성향과 친자유민주주의적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1904년 개혁파가 등장한 후 이승만의 석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그의 석방을 위해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배제학당 교장 겸 목사인 아펜젤로는 석방 청원을 제출한 다음에 7월 12일 목포 성서번역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중 서해에서 선박사고를 당한다. 선박사고 후 안전하게 다른 배로 옮겨 탈 시간은 충분했지만 같이 간 비서 조한규와 정신여자중학교 여학생을 구하려다 익사당한다.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하루 반을 내리 울고 탄식까지 했다고 한다. 아펜젤로 교장은 배제학당 재학 시 개혁에 앞장섰던 이승만을 무척 사랑했으며 개혁에 있어 급진적인 행동은 자제하라고 늘 가르쳤던 고마운 스승이자 목사였다. 이승만의 석방은 개혁파 한규설과 민영환 그리고 당시 실력자인 이재용의 주성과
일찍이 유학을 다녀온 외부 협판 윤치호의 김정목 평리원 판사에 대한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이들의 노력의 결과는 헛되지 않았다. 지금의 대법원장 격인 평리원 수반 판사를 지낸 김종목 판사가 고종의 재가를 받아내 이승만은 1904년 8월 7일 감옥에서 풀려난다. 5년 7개월 만에 석방된 이승만.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주변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출업 후 지금의 남대문 시장에 있는 상동교회 상동 청년학원의 교장직을 맡는다. 이곳에서 이승만은 학생들과 성경 공부, 국제정세에 관한 토론회 등 계속되는 독립운동과 교육에 여념이 없었다. 러일 전쟁이 끝나면 대한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이승만은 예견하고 있었다.